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우리가 지금 연구 중인 뭐 항노화 약물 중에서 가장 뭐 유명한 것들이 네. 꽤 있는데 네. 우리가 먹는 거를 보게 되면 지금 뭐 메트포르민, 라파마이신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라파마이신 같은 경우는 모아의 석상으로 유명한 이스트섬. 이스트섬, 예. 거기에 균에서 어떻게 이게 추출했나 봅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처음에 이제 면역 억제적으로 썼는데 예. 그 마이신 마이신. 그러니까 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만든 제약회사가 별 재미를 못 보다가 어. 이게 또 우연히 그 우리가 장수와 관계되는 단백질에 엠토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네네. 그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아. 그런 다음에 이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지금 대중적으로 메트포르민. 메트포르민.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뇨병 환자들에게 많이 처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당뇨 환자가 아닌데 예. 이것을 임의로 예. 예를 들어 뭐 한 번에 1000mg 이상 섭취한다든지 이건 상당히 위험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약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 약 하나 가지고 이거 자체가 노화를 완전히 방지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뭐 라스베라트롤 같은 경우도 이제 항노화에 아주 좋다고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결국 어디 많이 있느냐? 예. 기본적으로 포도주, 포도주. 레드와인.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어떤 효과를 보려면 예. 뭐 하루에 1000잔 이상씩 마셔야 된다. 어. 야, 그걸 1000잔 마셔가지고 그 라스베라트롤을 얻는 것보다 예. 1000잔 마셔가지고 알코올 중독돼가 간이고 뭐고 다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근데 사실 요 책에서 네네. 뭐 메트포르민이나 이런 네. 부분을 이 교수님은 드시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네네네. 드시고 계시고.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에는 이 투약한 G가 뭐 수명이 뭐 네. 10% 15% 연장됐다. 뭐 라파마이신은 뭐 G의 수명이 20% 30% 연장됐다. 네. 일단 뭐 생지로 계속 그렇죠, 실험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이제 인간에게 뭔가 적용하기는 약간 좀 위험 부담이 많고 지금 현재 그렇죠, 상황에서. 그렇죠. 근데 본인은 이제 조금씩 뭐 또 네. 이야기가 이 책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또 NMN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 NMN은 뭡니까 이거는? 그 우리 보통 왜 네. 비타민 C 성분 중에 니코틴 아미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몸에 좋은 거잖아요. 바로 그거. 그거예요? 네, 니코틴 아마이드 모노 뉴클레오타이드. 예. 그거 NAD를 만들기 위한 하나였던 그 전구체라고 하죠. NAD를 만들기 위한 예. 전구체다. 근데 문제는 그게 저도 물어봤죠. 네네. 아, 이거 좋은 거냐? 그럼 주문해가지고 바로 먹어야겠다. 그럼 미국에서 바로 지금 팔고 있잖아요. 예, 직구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 전문가 이야기는 예. 그거 먹지 말고 그냥 야채 많이 들어있으니까 야채 많이 먹어라. 야채에 다 들어있다? 네, 들어있다 이거죠. 그렇게 뭐 따로 그 약의 형태로 그 뭐 건강 보조식품 이런 형태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뭐 그랬죠. 어른들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집밥이 보약이다. 결국에 집에 있는 거 다 잘 먹으면 뭐 오래오래 살고 건강하게 산다. 뭐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다 음식에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근 하나의 약물도 나오고 하나의 어떤 노화 세포를 제거하는 기술도 나오고 그 유전자 가위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치료, 처치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보편적으로 좀 적용될 수 있는 것들. 이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 땀을 흘리고 적게 먹고 좀 차가운 곳에서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장수라든지 노화를 방지하는데 약물보다는 오히려 이게 좀 더 나은 처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책을 또 보니까 사실 그럼 요 지금 메트포르민이나 뭐 라파마이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NMN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방향성에 이제 봤을 때 연구 방향을 봤을 때 이게 결국에는 메트포르민과 NAD 플러스 전구체 조합이 가장 현실적인 항노화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라파마이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치료제로 개발된 후에 뭐 이렇게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먹는 이 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교수님이 먹고 계신 뭐 메트포르민 요게 이제 가장 또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따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강남 뭐 그렇죠. 지인분들 많이 그러니까 먹고 계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추구하고 항상성이 문제가 생길 때 노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 항상성의 과정에서 신진대사가 충분히 제대로 못 돌아갈 때 이제 노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 그게 결국 단순하게 어떤 성분이 모자라서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예. 다각적으로 같이 예를 들어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이게 결국 우리가 좀 더 항노화적인 안티에이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약물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기술 결정주의적 시각 아닌가, 기술 만능주의적. 예. 아, 요것만 먹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것들은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정박님은 노화 예방을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아니 뭐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아니 걷는 게 제일 좋다고 하니까 많이 걸어 다니세요? 무조건 하루에 1000보 이상은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노화세포의 제거 기술이 만약에 실용화된다. 이게 정말 이제 우리 눈앞에까지 왔어요. 그 기술이. 이렇게 되면 인간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달라질까?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전망을 하잖아요. 이제 수명이 뭐 120세에서 150세까지도 지금 이 책에서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무병장수의 꿈이 현실이 된다면 뭐 오래 살기만 해서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건강한 상태로 건강 수명이 중요한 건데 지금도 이제 사실 평균 수명이 80이라고 합니다만 한 10년간 아프잖아요. 그 우리가 사망할 때까지. 그러면 사실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아프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삶의 질이라는 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겠죠. 무병장수의 삶이 150세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게 지구가 과연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인구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 캐링 커패시티라고 하는데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죠. 지구라는 이 공간이 과연 어느 정도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싱클레어 교수 같이 약간의 좀 기술로 어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과학으로 볼 수 있는 분은 뭐 그런 것은 무한하다고 보겠죠. 우리가 인간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 시킬수록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만 대체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설정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너무 지구 환경을 생각했을 때 한계를 설정하는 게 오히려 좀 더 겸손하게 보이는 게 우리 인간의 생존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그런 무병장수가 150세 이렇게 된다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대응 기제로서 지금 요즘 저출산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인구를 자꾸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하고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오히려 또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더 150세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지구가 그걸 수용하지 못하면 이 생명종이라는 게 참 묘하게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작용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과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구가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도 양극화가 심한데 이제는 건강수명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150세. 맞아요. 그리고 다 같이 150세까지 못 살면 아예 이제 이게 이제 분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래 되다 보면 예전에 그 엘리시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천상에 산단 말이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지상에 살아요. 지상의 사람들은 암이라든지 이런 거 걸려가지고 죽어 나가는데 천상의 사람들은 그 캡슐 같은 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쫙 해가지고 그냥 암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정말 신중세가 되지 않을까. 신분 계급이 완전히 나눠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정치적인 불안정성이랄까 이런 사회가 더 어두운 사회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양극단이 더 심해지고 이런 좀 우울한 생각도 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이 처음에 이 기술이 만약에 실용화가 된다면 엄청나게 비쌀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니까 정말 뭐 부유한 사람들만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될 것이고, 근데 그 부유한 사람들만 이 부분에서 접했는데 저는 이 부유한 사람들이 그 기술을 이제 접하면서 돈이 많으니까 그 기술을 본인들이 또는 기업을 사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만 누릴 수 있게끔 만드는 뭐 그러한 어떤 방향을 가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세포 재프로그래밍 기술, 요거에 대해서도 또 책에서 나옵니다. 이게 지금 실용화 될 경우에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오래 산다, 뭐 무병장수한다, 뭐 이것도 있겠지만 결국엔 사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만약에 이게 정말 우리가 실용화 됐을 때 뭐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뭐 50세, 60세가 된 분이 일부 세포를 재프로그램 해가지고 25세의 생체적 나이가 25세로 돌아가는. 네. 그럼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60세인데 전부 다 이제 25세예요. 그냥 세포도 다. 몇 살이에요? 오늘 저 25살인데요? 네. 이렇게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죠? 법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동일성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냐? 아이덴티티를 이게 신분, 법적 신분 그리고 은행 계좌 다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세포를 재프로그램하게 된다면 뭐 여러 이제 법적인 윤리적 문제들이 지금 쏟아져 나올 텐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50세까지도 만약에 뭐 그러한 현실 세계가 오게 된다면 뭐 물론 처음에는 150세까지 산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좋아하고 아니면 120세, 130세까지 살았는데 이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또 판단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건강해요, 몸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죽음에 대한 문제. 나는 이제 그만 살고 싶은데. 뭐 이러한 분들도 분명히 또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인간하고 신이 다른 점은 인간은 필멸의 존재고 신은 불멸의 존재거든요. 신은 영원히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신을 부러워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고 싶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불로 불사를 추구했던 거죠. 그럼 뭐 동서양 막론하고 다 그랬던 거죠. 근데 뭐 사실 그 죽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싱클레어 교수는 이 책에서 아니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고 이런 거는 심지어는 죽고 싶지 않다는 거는 어떤 사람에게도 그건 통용되는 하나의 어떤 주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죠. 사람은 왜 사람이 사람이냐라고 할 때 사람은 죽기 때문에 사람인 거죠. 한계가 있다 이거죠. 사람은 죽기 때문에 사람이다. 사람은 필멸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트로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트로이 영화에 보면 그 대목 나오잖아요. 그 신들이 인간을 질투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이거죠. 인간이 죽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이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치가 있는 거다 이거죠. 이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프로퍼티.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게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이 재산이 어떨 때 재산으로 성립되느냐 이거죠. 어떨 때 재산이 되느냐. 일단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부러워해야 돼요?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부러워하고 희소성이 있어야지만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고 다 헌천만천 널려 있다. 그럼 그건 재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누구나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다 오래 건강히 살 수 있고 누구나 다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 다른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과연 건강하고 안전하고 오래 사는 게 다인가? 그러면 우리가 스위스 사람들 있잖아요. 스위스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지수 높고 그렇죠. 안정적이고. 근데 스위스가 자살률이 진짜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안전하고 안정적인데 왜 자살률이 높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젊음과 영원한 수명을 준다 하더라도 인간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고 이례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름다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작품 중에 히폴리토스라는 비극이 있어요. 히폴리토스. 의붓어머니와 아들의 비극적인 사랑. 비극적인 거예요? 사랑, 그 결말인데. 근데 거기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인간이 신에 농락돼 가지고 정말 그 신들이 저놈이 나를 숭상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아프로디테가 화가 나가지고 비너스 자기 아들 시켜가지고 이제 완전히 사랑을 하게 비극적 사랑을 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다 죽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 신들은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들의 규칙은 눈물을 흘리면 안 되고 신들은 용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히폴리토스는 아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 아프로디테 여신의 계략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 히폴리토스를 지켜주는 아르테미스 여신이 있어요. 이 여신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나는 신의 규칙에 따라서 넌 눈물을 흘려줄 수 없다. 그 대신 나는 복수를 하러 갈 거야. 나는 저 아프로디테에게 복수하러 갈 거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인간인 히폴리토스는 신에 의해서 정말 계략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쫓겨나고 엄마의 어떤 여러 가지 거짓말로 이렇게 죽게 된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 주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인간이라서 신보다 더 위대하구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용서를 해주잖아요. 신은 용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죽기 때문에 인간은 오히려 자기 삶을 완성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게 예. 영원히 산다는 것들, 죽음의 문제, 이거 같이 결부되지 않고 그냥 아유 안 아프고 오래오래 살아. 이건 또 위험하거든요. 이 죽음의 문제를 같이 우리가 윤리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되게 철학적인 부분이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죽음, 뭐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도 뭐 나와요. 이게 죽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존엄 자체가 많이 또 사라지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